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오늘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평가부터 이야기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최민희 전 의원 평가해 보세요. 잘하셨겠죠? 우선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경제 도발을 걸어왔고 북한은 선미후남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북한의 중심은 아니나 뭐 외무성 국장이 또 흔들고 있고요. 선미후남.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서 중국, 러시아도 또 우리 영공을 도발하기도 그러게 했습니다. 말이에요. 되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불안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께서 국민과 같이 정치권과 힘을 합쳐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가 미래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강요들은 강요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중심을 같이 잡자는 취지였다고 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네,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들고 같이 그리고 그게 경제 강국, 교량 국가 그다음에 지금은 북한이 저러고 있지만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신념으로 평화체제를 만들고 평화 경제를 만들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심을 잡은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비전과 또한, 중심. 네, 또한 일본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다들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셨잖아요. 일본에 대해서는 대화하자. 그렇습니다. 네, 그걸 분명히 함으로써 일부 불안해했던 보수 쪽 국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좀 덜어드렸다. 네. 그렇게 봅니다. 자, 진수희 전 의원의 평가는요? 뭐 워낙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좀 저는 비판하고 좀 지적을 해야 되는 역할이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은 굉장히 거룩하고 매우 아름다운 이 정치적 레토릭이 망라된 그런 연설문이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 듣고 나니까 솔직히 굉장히 공허한 느낌? 뭔가 손가락 사이로 뭐가 다 빠져나가고 손에 아무것도 안 남은 느낌? 또 달리 표현하면 잘 차려진 되게 화려한 음식상 앞에서 근데 막상 먹을 게 없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식당 앞에 왜 메뉴 음식이 이렇게 모형으로 전시가 돼 있잖아요. 먹을 수 없는 재질로. 그런 거를 대한 느낌? 그리고 어쨌든 지금 아까 이제 최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이 총체적인 우리의 상황, 그러니까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우리 주변의 그 국들과의 외교라든지 그런 우리의 처지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 힘겨운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뭔가 이렇게 우리들의 지금 처지 상황과 좀 동떨어진 먼 나라 이야기 뭐 이런 거를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들었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좀 공허하다. 그래서 실질적이지 못하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손에 구체적으로 잡히는. 왜냐하면 제가 그 듣기로 그 참모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경제 연설문이 되도록 하겠다는 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보는데 경제 관련한 것도 그냥 뭐랄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지금 아무나 막 흔들고 있는 나라 그런 처지에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느낌도 줄 수가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좀 느낌이었습니다. 먼저 좀 공허하다는 실질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8.15 담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것을 하면 무슨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8.15 담화는 사실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흔들고 있다. 그건 맞습니다. 일본이 흔들고 북한도 일부 흔들고 있고 그리고 중국, 러시아도 중국과 러시아가 겨냥한 게 대한민국이라기보다는 한미일 삼각동맹 그중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때문에 이게 또 다른 흔들림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럴 때 대통령께서
흔들리고 있는데 같이 흔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음흠. 지금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흔들린다고 계속 얘기하는 일부 야당들이 네, 지금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아베의 경제 도발 반일이 아니고 그 길의 방향을 취하셨는데 그 힘이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에서 나왔다는 걸 수보회의에서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흔들라고 할 때 구한말의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함께 중심을 잡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저는 어떤 그런 같이 흔들린다고 하란 말인가. 그리고 네. 나머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특히 아베의 도발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부 소재 부품에 관해서는 대체제도 연말 정도에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또 러시아가 독도 0을 침범했을 때는 우리가 예비 사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중심을 잡고 알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문학 광복절 경축사라는 자리 자체가 조금 추상적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 한계는 있다. 그 대목은 우선 진수희 전에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주 평화롭고 그런 시절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지금 워낙 굉장히 엄중하기 대통령께서도 때문에. 형이상학적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다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좀 구체적이고 뭐 이런 게 좀 나와줬으면 했는데 그게 좀 너무 아쉽다. 안 보여. 일본에 대한 그 조금 더 강한 일본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대화 뭐 제스처 쪽으로 갈 것이냐가 상당히 주목됐던 대목인데 그런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일본을 향한 그 메시지는 저는 좋았다고 좋았다. 봐요. 왜냐하면 강한 메시지는 이미 충분히 나왔고, 했기 때문에 예. 괜히 일본한테 또 빌미 잡힐 일이 뭐가 있어요. 나는 그냥 통큰 그 대범한 메시지를 냈다고 보고요. 그 대화 강조하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야당에서. 그럴 때는 또 무슨 친일이냐 막 이러면서 좀 그런 약간의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저는 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이번에 연설문에 넣은 그 대목은 저는 뭐 전적으로 그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을 바로 네, 말씀하세요. 근데 한 번도 대통령께서 말꼴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이 대화하자고 할 때 대화하자는 것을 친일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곡이시고요. 그다음에 그 노영민 실장이 운영위에서 답하기를 지금 시중에서 원로들 그리고 야당들이 하라는 정도의 대화를 위한 노력은 다 했다. 7월에 특사를 2번이나 파견했다. 대화를 원하지 않고 거부하는 건 일본이다라는 얘기를 운영위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정말 대한민국에 토착 왜구가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예. 반일 종족주의를 그걸 읽고서 깜짝 놀랐고 반일 종족주의를 읽고서 그거에 전사가 되겠다는 정치인은 저는 토착 왜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네. 그러나 대화하라는 야당을 누군가 친일이라고 했다면 아베와 대화하라고 한다고? 그건 잘못된 그건 거다? 잘못된 거죠.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지만 민주당에서는 감정적 대응은 좀 곤란하다. 어떻게든 대화를 해보라라는 얘기를 초기 단계에서는 야당에서 했었어요. 여당에서? 아니 야당 쪽에서 야당에서 그렇게 대화 했을 얘기 나올 때 민주당 쪽에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친일이다?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나중에 기사 검색해 보시면 아닙니다. 되고 그거 갖고 조선일보 혹시 보신 여기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왜 싸우는 아니냐면 것 같아. 그 민주당에서 이걸 팩트 체크해 보세요. 이거 갖고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른 따져야 얘기 하시죠. 돼요. 따져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아베와 대화를 풀고 외교적 노력을 하라는 걸 친일이라고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어제 날짜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 그 동상 앞에서 이거는 이제 제1야당 대표가 광복절 경축사 나오기 하루 전에
뭔가 입장 발표를 한 전례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쭉 그동안 언론에서는 나오던데 거의 전례가 없는 행동이다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우선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그 행보 자체에 대해서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이례적이다.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이더라도 저는 황교안 대표가 8.15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해서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 동상 앞이니까 예. 비록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중에 이승만식 통치를 위하여 친일파와 손잡고 반민특위를 해산시킨 것 맞지만 어쨌든 독립투사셨고 예. 그리고 반일주의자였거든요. 예. 그 측면에서 아베에 대한 뭐 센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8.15니까. 그런데 메시지의 내용이 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 네. 저로선 흔들기로밖에 볼 수 없는 과거에 했던 말의 반복이어서 저 정도 메시지를 8.15 전에 저렇게 이례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분법적이었어요. 이념이냐 경제냐를 택하라. 저는 그게 이분법 같지 않거든요. 어떤 이념에 따라 어떤 경제정책을 취하는지를 비판해야 되는데 이념과 경제가 이분법으로 접근될 수 있나? 뭐 하여튼 이런. 네. 네, 그래서 이례적이라도 할 수 있는데 8.15를 앞둔 메시지로는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저한테는 안 들어와서. 없었다. 네, 그래서 좀. 아쉽다. 네. 진수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8.15 직전이었지만 지금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 상황이 좀 여의치 않잖아요. 지지율도 좀 빠졌고 이 반등할 모멘텀도 찾기 어려운 그런 시점에서 8.15 하루 전을 날짜로 잡아서 그러니까 밖으로 내는 메시지라기보다는 당내에 왜 당직 인사도 했잖아요. 예, 그 말 많고 털 많던 민경욱 대변인 교체하고 약간 탈박 인사 비스름하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당내를 좀 다지고 뭔가 분위기를 좀 일신하는 이런 목적을 가진 그런 담화가 아니었나 뭐 당내용이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냐 이념이냐 그걸 이분법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법의 원조는 저는 조국 수석인 것 같고요. 그 경제냐 이념이냐 선택하라 이거는 좀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경제를 경제로 접근해야지 예, 너무 예. 이념적으로만 접근하면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하고 싶었을 텐데 그걸 이제 경제냐 이념이냐 선택하라라는 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었죠. 그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 행보라고 하는 점에서 지난번 황교안 대표가 된 후에 민생 투어식으로 전국을 돌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랑 쭉 같이 연결해갖고 정치권에서는 너무 혼자 지나치게 대권적 그 반열에 자기를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권 반열에 오르는 행보해도 좋아요. 해도 그런데 좋다. 그 내용이 문제라는 내용이 거죠. 문제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행보할 때 내용이 딱 맞아떨어지면 정말 국민의 각광을 받는 건데 그 이례적인 행보의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했다고 본다. 예. 그래서 뭔가 약간 그 초점이 핀트가 안 맞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예.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출범한 이후 그 체제가 자유한국당에 계속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르다가 네. 사실 지지율이 황교안 대표 이전으로 갤럽 지지율 기준으로 떨어지면서 네. 뭔가 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급할 때는 그 원인을 꼼꼼하게 따져야지. 정도로 가야 된다. 예, 급하기 때문에 자꾸 행보를 하게 되면 네. 저희도 예전에 해보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성찰의 시간? 그런 게 필요했다 돌아보면. 진수희 전 의원. 남이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그게 본인 일이 되다 보면 급해지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급해지죠. 근데 이제 원내가 아니다 보니까 원외다 보니까 그런 한계를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네. 그 한국당 정체가 다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 이런 어떤 강박관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뭐 자유한국당 얘기 나오고 어려움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 또 진수희 전 의원이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이시고 예. 유승민계 이고하셔서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하고는 함께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 나와서 바른미래당 내부가 좀 시끌시끌했잖아요. 바로 네. 며칠 전까지.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대목은? 뭐 그 얘기 나오기 전에도 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건 아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당이나 황 대표 지지율이 좀 예사롭지 않게 움직이다 보니까 한국당이 좀 급한 것도 있고 총선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도 나경원 대표는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판단이. 네. 그러니까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중도 쪽으로 가야 된다. 해서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을 당에 좀 함께 해야만 된다. 되도록 해야 총선 치를 수 있겠다. 특히 수도권 뭐 이런 판단은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른미래당 내부를 보니까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바른미래당 내에 호남 의원들이 왜 평화당 쪽 의원들하고 계속 물밑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잖아. 네.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체 제지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만류하거나 이런 거를 안 하셔놓고 유승민 의원은 가만히 있는데 나경원 대표가 혼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갖고 유승민 대표를 막 비판을 하고 뭔가 있지 않느냐 이러는 걸 보고 손 대표가 좀 공정하지 않으시다. 그러면서 좀 납득이 안 됐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그 정치인들의 구상과 전략에 따라서 각종 뭐 발언도 나오고 반응도 나오고 합니다만 대체적인 큰 흐름상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 중심의 과거 그쪽 당에서 나오신 분들은 크게 결국 하나가 되고 바른미래당의 나머지 호남에 계신 의원들과 이번에 민주당 평화당에서 탈당한 많은 분들은 또 하나의 정당이 되고 뭐 대략 그런 흐름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손학규 대표는 주가 아닙니다. 이 논의에서. 그래서 그건 뭐 생각하시는 거에 뭐 그렇고요. 이게 지금 나경원 대표가 유승민 대표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한 유승민 대표 좋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장내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저렇게 나올 빌미를 나경원 대표가 줬고 오늘도 나경원 대표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광복절 기념식에 안 오고 참석을 안 하고 중국 갔습니다. 대권 행보를 외국 가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대표의 진정성을 저는 의심합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저는 2014년 유승민 원내대표의 경제민주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연설을 듣고 저게 참보수다 이렇게 생각했던 한 사람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들으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쪽에. 그런 분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말을 아무 정지 작업도 없이 저렇게 무책임하게 던지는 건 의도가 딴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를 그렇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무슨 광복절에 거기 간 것도 뭐 대권 행보라고 생각하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뭐 그 정지 작업 없이 그렇다 그러는데 정지 작업이 지금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손 대표는 물론 이제 주된 변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손 대표가 막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나경원 대표랑 물밑 교류를 한다. 그건 뭐라도 하면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럼요.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빌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한애국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공화당. 죄송합니다. 우리 공화당을 어떻게 최 의원님이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알겠어요. 보수통합의 가장 뜨거운 감자다. 아무튼 내버려 두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총선은 점점 다가오게 되어 있고 정계 개편의 신호탄은 이미 쏘아 올려진 것 같아요. 맞죠? 청와당에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경원 대표의 발언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다 일종의 신호탄적 구실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